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 정책론 기본이론 강의 제1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론은 3교시의 제일 첫 번째 영역이죠. 사회복지 정책론이 가장 8가지 영역에서 어렵게 출제되는 게 주로 이제 공개된 문제 쪽에서 보면 상당히 어렵게 출제되었다라고 총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론을 포기하는 수험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정책론이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해서 상당히 포기하는 듯한 수험생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포기하시면 3교시에서 과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책론에 대한 그 큰 그림이랄까 그러한 것들을 잘 그려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정책론을 잘 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용어의 내용을 잘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자유주의가 무엇인지, 제3의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민주주의라는 이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 오늘 1강에서 배울 적극적인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수량적 평등이 무엇인지 이러한 많은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 용어들을 해결하지 못하시면 이 정책론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정책론에서 여러분들에게 주문하고 싶은 것은 어떠한 용어가 나오면 그 용어의 개념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론은 이제까지 공개된 문제를 보면요. 정말 쉬운 문제도 있고 정말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와 아주 쉬운 문제, 물론 난이도가 중간 정도에 해당되는 문제가 가장 많지만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게 정책론이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사회복지 정책론에서 어떠한 문제가 출제되었는가 기출 경향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출문제에서 정말 어려운 문제는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정말 쉬운 문제는 이런 패턴의 문제이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분석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용되었던 단어들이 있는데 그 용어의 개념을 잘 정리하시고 또한 사회복지 정책론은 동의어를 알아두면 상당히 편합니다. 그래서 동의어도 함께 정리해 주시는 것이 정책론에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정책론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신감 있게 맞서시고 이 사회복지 정책론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쭉 읽어갈 때 이 단어가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 용어가 무슨 개념인지 그러한 것들을 정리하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이 좀 어렵다면 여러분들이 게시판에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씩 알았을 때 정책론이 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챕터 1 제1장에 해당되는 사회복지 정책 개설 1절, 2절, 3절에 있는 내용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의 내용은 사회복지 정책의 의의와 영역입니다. 그리고 제2절의 내용이 사회복지 정책 목표로서의 가치입니다. 1강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2절입니다. 2절의 별표를 5개 쳐주시기 바랍니다. 3절은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국가별로 이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와 영국이란 나라와 독일이란 나라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스칸디나비아 국가, 노르딕 국가라고 하는데요. 스웨덴이나 덴마크나 핀란드, 노르웨이가 여기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있는 국가들이 또 사회복지 정책을 이해하는데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여러분들이 국가별로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놓고 이 내용을 교재를 통해서 쭉 보시면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2절입니다. 2절에 있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잘 정리해 주시면 여기에서 출제되는 한두 문제는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의의에서 오른쪽에 가치 지향적 의미가 있다라고 했죠. 사회복지라는 자체가 가치지향적인 학문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 사회복지 행정, 사회복지 실천 모두 다 가치지향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른쪽에다가 가치 중립적 우리 시험에 이런 걸 냈거든요. 가치 중립적 이런 게 나오면 틀립니다. 바로 쓰시면 되겠고요.
사회복지정책은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필요한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 및 끊어요. 사회 문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이를 구체화하고 가치를 배우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정책이라 합니다. 그리고 경제정책과는 다르죠. 경제정책은 소비, 생산, 분배를 강조하는 것이에요. 시장의 원리에 작동하는 거예요. 그것과 달리 서비스 구매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 즉 빈민이나 노인이나 아동 등을 말하는데요. 욕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 경제 원리가 아닌 끊어요. 시작. 사회적 연대 원리, 밑줄 별표. 사회적 연대 원리에 의해서 재화와 서비스를 분배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시장의 원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회복지정책은 시장의 원리가 아닙니다. 사회적 연대의 원리예요. 자, 밑에 실력 따지기가 있습니다. 개념 비교가 나오는데요. 사회보장, 사회복지, 사회정책, 사회봉사, 사회적 서비스 또는 사회서비스, 그 다음에 사회사업이 있습니다. 사회보장을 보죠. 질병, 실직, 가구주의 사망, 노령, 재해로 인한 소득의 중단으로부터 끊어요. 사회보장은 국가가 책임지는 겁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여 인간다운 생활의 유지를 보장해주는 제도를 사회보장이라고 합니다. 여기 안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있다고 우리는 법제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입니다. 인간의 사회적 욕구에 대한 서비스인 동시에 끊어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시책입니다. 제도적 시책에 가로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그랬죠. 사회복지는 제도, 정책적인 의미가 있고 사회사업은 실천적인 의미가 있다. 맨 아래 사회사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에 기초한 전문적 서비스입니다. 지식 동그라미, 기술 동그라미, 전문의 동그라미 이런 것들 나오면 실천입니다. 그래서 사회사업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회정책입니다. 사회적 욕구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정책을 우리는 사회정책이라고 말합니다. 사회봉사입니다. 전 국민의 물질적, 정신적, 사회적 최저생활의 확보를 위한 가로, 공공과 민간을 공사라 합니다. 공사의 사회적 제반 서비스의 총칭 가로 닫고요. 이것을 우리는 사회봉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서비스가 있습니다. 인적 자원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개선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조직화된 활동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회적 서비스 또는 사회 서비스라고 말합니다. 자, 개념 비교는 이 도표 안에 있는 내용을 교재를 통해서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사회복지의 구성 요소입니다. 주체입니다. 사회복지의 주체는 개인, 가족, 이웃, 직장, 지역사회, 국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주체는 다양하다. 끊고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의 주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공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공부문이 되고 민간부문은 개인, 가족, 친족, 이웃, 종교, 기업, 사회복지법인 등을 민간부문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사회복지의 주체라고 배웠고 법제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출적용을 보면 마을기업이란 게 있습니다. 마을 기업은 당연히 민간 부분이 됩니다.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의 박스, 수익사업의 가로, 수익사업이 왜 들어갔냐면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공동체의 밑줄, 우리는 마을 공동체라는 말도 쓰기도 합니다. 따라서 마을 기업은 공동체 의식에 기반한 것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말합니다. 현재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는 않았습니다. 법률 내용 중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기업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마을기업은 심사를 통해서 선정됩니다. 심사의 동그라미. 네 번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 군, 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심사를 합니다. 1차 심사를 통해 적격단체를 선정하고요. 조건에 맞는 단체를 선정하여 시도에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시도에 2차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게 되고요. 행정자치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시도에서 선정된 단체에 대해 행정자치부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현지 점검을 통해서 설립이 이루어집니다. 마을기업은 시군구 심사위원회 1차 통과, 시도 심사위원회 2차 통과,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사업계획 검토하고 현지 점검을 통해 마을기업이 설립된다는 것입니다. 협동조합과는 다릅니다. 협동조합은 배운 대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 인가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인가받고 그 다음에 협동조합은 신고한다고 배웠습니다. 자, 정리가 됐고요. 왼쪽 아래 각주가 하나 붙었는데요. 사회복지정책 70번 각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정책의 기능이 시험에 출제가 됐는데요. 첫 번째 사회통합, 두 번째 최저생활 유지, 세 번째 소득 재분배, 재분배만 동그라미, 네 번째 개인의 잠재 능력 향상,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복지정책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객체를 보겠습니다. 객체는 두 가지입니다. 객체를 다른 말로 대상이라고도 하는데요. 첫 번째가 사회적 욕구, 두 번째가 사회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욕구,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들은 참고만 하셔도 됩니다. 개인주의 이념과 기능주의 이론에 기초하고 사회적 욕구란 현재의 결핍된 상태와 원하는 상태 사이의 존재의 차이를 말합니다. 차이의 동그라미, 차이가 있으면 욕구가 있다라고 하죠. 바람이나 선호로서의 욕구이며 객관화된 부족함이나 결핍으로서의 욕구를 말합니다. 사회 문제입니다. 사회 문제는 집단주의 이념과 갈등주의 이론에 기초하고 개인들이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문제화된 건데요.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다 합니다. 사회적 부적응, 사회적 불평등, 사회 해체,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우리는 사회 문제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인데요. 이 영역 아래 각주가 71번이 붙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의 주요 분야를 소득보장, 건강, 교육, 주택, 그리고 개별 사회적 서비스 등 5가지로 구성된 것으로 보는데요. 이거 암기법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를 보다 확장시킬 때 조세나 노동시장 정책, 노동시장 정책을 고용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포함하면 광의의 사회복지 정책 영역이 되겠습니다. 협의의 사회복지정책 영역은 소득보장정책, 주택정책, 교육정책, 건강보장정책,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이 됩니다. 이 5가지인데 이 5가지를 마샬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광의는 2가지가 포함됩니다. 광의의 사회복지정책 영역인데 자, 노동정책과 조세정책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플러스 거기 위에 있는 협의가 들어갔죠. 협의라는 말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협의, 그래야 광의가 되는 것이니까 광의에만 들어가는 것은 바로 이 2가지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거고요. 밑에 있는 실력 따지기가 바로 암기법이 되겠습니다. 협의의 사회복지정책 영역이 있는데요. 거기 건소주 교사 이렇게 나오고요. 자, 밑에 보면 협의라고 나와 있는데 그 또 탈자가 들어갔어요. 광의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광의의 사회복지정책 영역입니다. 두 번째 거요. 두 번째 거는 광의로 고쳐주시고 암기법이 건소주 교사로 돼 있죠. 그것을 노조광이라고 고쳐주세요. 노조광이라고 고치시면 됩니다. 노조광으로 정리하십시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협의의 사회복지정책을 광의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암기법을 건소주 교사는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거 놔두고 노조광, 광의 이렇게 정리해 주시라고요. 그러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 1절의 내용이죠.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은 첫 번째는 가치 지향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치 지향적이다. 가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적 연대 원리입니다. 사회적 연대 원리에 입각한다 라고 했고요. 세 번째 사회복지 정책의 주체는 민간 부분이 있고 공공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사회복지의 객체는 사회적 욕구와 사회 문제가 객체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기능은 시험 문제에 최근에 출제가 된 건데요.
사회 통합의 기능이 있습니다. 사회 통합의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습니다. 재분배 기능이 있다. 그 다음에 개인의 잠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개인의 잠재 능력 향상.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기능으로 정리가 됐고요. 각조 안에 있었죠, 여러분. 자, 이 기능이 출제가 된 포인트니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 자, 이 영역에는 협의의 영역과 광의 영역이 있는데 이걸 그림으로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광의 영역이라 하고 여기 안에 이제 협의의 영역이 있겠죠. 그래서 협의는 노란색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광의는 하얀색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기하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협의의 영역에 건, 소, 주, 교, 사가 있다라고 했고요. 자, 이 광의는 협의가 들어가고 하얀색으로 쓸게요. 협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플러스 노조광이니까 노조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여러분. 이 협의의 영역은 마샬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건데요. 건강, 소득, 주택, 교육, 사회복지가 됩니다. 마지막 사는 사회복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협의 플러스 노동과 조세가 돼요. 노동과 조세인데 이 노동이라는 것은 바로 고용과 동의어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조가 뭐라고요? 조는 조세가 됩니다. 그래서 광의 영역의 안에 들어있는 것이 이 두 가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는 포인트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그림으로 연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2절 사회복지 정책 목표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평등이 있죠. 수량적 평등, 비례적 평등, 기회적 평등이 있고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별표.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있습니다. 수단 동그라미 치고요. 효율성의 밑줄이요. 목표 효율성과 운영 효율성이 있습니다. 밑에 실력 따지기에 별도의 개념인 배분적 효율이라고 하는 파레토 효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파레토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밑줄 친 부분을 좀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자유가 있는데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가 있죠. 소극적 자유는 기회의 자유, 그 다음에 적극적 자유는 능력의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실력 따지기에서 평등 추구를 목표로 하는 사회복지 정책의 확대가 효율성을 저해하는 관점이 5가지가 있는데요. 이 평등 추구의 대표적인 정책이 공공부조거든요. 그래서 공공부조 정책을 국가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효율성이 저해된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관점 5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량적 평등부터 들어갑니다. 결과의 평등이란 단어가 시험에 잘 나와요. 결과의 평등에 가로치고 별표. 결과의 평등 또는 적극적 평등이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끊어요. 시작.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여 사람들의 욕구나 능력에는 차이에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동그라미 똑같이 분배하는 것을 수량적 결과의 적극적 평등이라고 합니다. 비례적 평등입니다. 비례적 평등은 비례란 단어에서 느낌이 오시나요? 개인의 욕구, 능력, 기여에 따라 끊어요.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동그라미, 다르게 배분하는 것을 평등의 개념으로 상정하는 것인데요. 이게 바로 공평과 동의어가 됩니다. 공평의 동그라미. 기회의 평등입니다. 기회의 평등은 소극적 평등이라고도 하고요. 대개 사회적 약자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가장 소극적인 개념으로 결과의 측면은 무시합니다. 결과까지는 보장을 안 해준다 그 말이죠. 결과의 측면은 무시한 채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과정상 기회만을 똑같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균등 이런 말을 하긴 하는데요. 과정상 기회만을 똑같이 해주는 개념 이런 것들이 기회의 평등 또는 소극적 평등이라고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긍정적 차별 시정 조치라고 하는 어퍼머티브 액션이 있어요. 장애인 의무 고용제라든지 여성이 노동시장에 많이 고용되지 못하니까 양성고용 평등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이제 기회의 평등과 관련성이 있다 이 말이죠.
자, 효율성을 보겠습니다.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은 효율은 주어진 투입 또는 비용에 비해서 가장 큰 산출, 효과, 결과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말하는 효율이라고 배우셨잖아요. 자, 최소한의 자원을 투입하여 최대의 결과를 얻는 것을 효율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이 효율은 목표효율성과 운영효율성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목표효율성의 동의어가 대상효율성, 우리 시험에 대상효율성이 좀 나온 적이 있어요. 대상효율성의 밑줄 별표, 정책 표적의 효율성이라고도 합니다. 정책이 목표로 하는 대상들에게 목표 동그라미, 대상 동그라미, 대상들에게 그 정책에 사용되는 자원이 끊어요. 얼마나 집중 동그라미, 집중적으로 할당되는가. 집중적으로 할당되면은 목표효율성이 높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운영효율성입니다. 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운영의 동그라미 얼마나 적은 비용의 밑줄, 적은 비용을 활용하여 효과를 극대화하느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운영효율성이다. 그래서 운영 비용은 줄이고 효과는 극대화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운영효율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배분적 효율이라고 하는 파레토 효율을 보겠습니다. 파레토는 경제학자 이름인데요. 자, 거기 보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합리적, 자발적 선택에 의한 교환이 이루어질 때 파레토 효율적인 사회적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어떠한 자원 배분이 특정 사람들의 효용을 줄이지 않아요. 특정 사람들의 효용을 줄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효용을 높일 수만 있다면 그러한 배분은 파레토 효율의 정의상 효율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사람들의 효용을 줄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효용을 높이는 것이에요. 자, 사회복지 정책은 시장 기제에서 결정된 배분을 수정하여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특정한 사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효용을 줄여야 합니다. 이는 파레토 정의상 본다면 재분배는 바로 비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효용이 줄어들어야 돼요. 줄어들어야 다른 사람의 효용을 키울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것은 파레토 효율, 배분적 효율에서 정의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파레토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 특정 사람의 효용을 손상을 주지 않아요. 줄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효용을 높여주는 것이니까 이렇게 이제 정의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파레토 효율인데, 자,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효용을 줄이면서 특정 사회적 약자 사람들의 효용을 올려주잖아요. 효용을 증가시켜주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파레토 효율에서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사회적 자원의 배분이 평등적이면서 끊어요. 동시에 파레토 효율적이지 않은 한 끊어요. 사회복지 정책이 추구하는 평등의 가치와 효율의 관계는 대체적일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이 3번이 시험에 나온 거거든요. 3번에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자원의 배분이 평등적이면서 동시에 파레토 효율적이지 않는 한, 여기서 끊어요. 사회복지 정책이 추구하는 평등이 있어요. 정책이 추구하는 게 평등의 가치잖아요. 앞에서 배웠던 수량적 평등, 그 다음에 기회의 평등, 그 다음 비례적 평등. 평등의 개념이 있는데 이 평등의 가치, 그 다음에 효율의 관계, 그러한 것들이 대체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파레토 효율적이라는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평등적이면서 파레토 효율적이지 않는 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파레토 효율의 개념은 특정한 사람의 효용을 줄이지 않으면서 어떤 사람의 효용을 끌어올려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파레토 효율이라고 배웠잖아요, 앞에서. 그러니까 평등적이면서 효율적이지 않는 한, 파레토 효율적이지 않는 한, 사회복지 정책을 추구하는 평등, 그리고 효율, 이 두 가지는 대체적일 수밖에 없다. 대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평등이 효율을 대체하고 효율이 평등을 대체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네 번째 갈게요. 현실 세계에서 원론적인 의미의 파레토 효율적인 사회적 자원 배분은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어떤 효용 가치를 줄이면서 그 효용을 다른 사람의 효용을 끌어올려야 되니까 불가능하며 시장 기제를 통한 자원의 배분이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국가가 사회복지 정책을 통하여 시장 기제에 개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가 시장에 개입을 해서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를 이루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시장 기제 안에서는 어떤 사람의 효용을 줄이면서 효용을 줄이지 않으면서 그 다른 사람의 효용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파레토 효율이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어떤 사람의 효용을 줄이고 다른 사람의 효용을 끌어올리는 거죠. 예, 그러한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나타나는 것이라서 이 파레토 효율적인 사회적 자원 배분은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재분배 정책을 펴요. 국가가 사회복지 정책을 펴는 거니까 재분배 정책을 펴서 이러한 시장 기제에 개입을 해서 효과적이게 하는 것입니다. 자원의 재분배를. 우리가 이제 파레토 효율에 대한 개념이 이제 시험에 출제가 최근에 됐어요. 최근에 됐는데 이 3번 지문이 상당히 이제 어려운 지문, 박스 지문에서 하나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3번 지문을 좀 잘 알아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판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소극적 자유, 기회 자유가 있습니다. 거기 밑줄 친 게 시험에 나온 건데 소극적 자유는 간섭받지 않을 자유예요. 누가 나에게 간섭을 안 하면 된다. 간섭받지 않을 자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섭받지 않을 기회를 누린다. 그래서 기회의 자유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인 자유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적극적 자유라고 해서 능력의 자유와 동의어가 됩니다. 자, 말씀드렸고요. 다른 사람의 간섭 혹은 의지로부터의 자유를 말하고, 자, 기회의 측면을 강조한다. 기회의 동그라미.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며 능력 측면을 강조한다. 능력의 동그라미 치면 돼요. 자, 거기 밑줄 친 부분 있죠. 이거는 평등하고 이 자유를 연결한 건데 결과의 평등 추구. 결과의 평등은 똑같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주는 거잖아요. 따라서 부자들은 간섭받을 수 있어요. 부자 것을 가져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분배하는 것이니까 부자들은 간섭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소극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거예요. 부자들의 소극적 자유는 침해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회평등 추구가 있어요. 기회평등 추구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기회평등 추구는 빈자들이 이제 사회적 약자잖아요. 빈자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적극적 자유를 보다 더 증진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평등 추구를 목표로 하는 사회복지 정책의 확대가 효율을 저해하는 관점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근로동기의 약화입니다. 복지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저축과 투자동기의 약화입니다. 저축을 안 하려고 한다. 투자를 안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생산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축소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복지병이 걸려서 근로자가 오지 않아요. 인적 자원. 그 다음에 저축과 투자가 되지 않아서 물적 자원이 들어오지 않아요. 기업체에. 그래서 생산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이 축소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장의 흐름, 시장의 어떤 효율성 이런 것들을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비자 선택의 왜곡인데요. 소비자 선택의 왜곡을 좀 쉽게 말하면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어떤 물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낭비라고 보는 거죠. 자, 현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현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현물은 물품이 있죠.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국가가 평등을 추구한 물품 평등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 물품을 나에게 줘요. 그러면 국가는 사회적 비용을 썼어요. 근데 나는 그거 필요 없어요. 예, 이게 바로 뭐예요? 비효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물급여의 경우는 소비자 선택의 왜곡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정부의 운영상 실패입니다. 정부가 운영상 실패라고 하는 것은 평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을 씁니다. 정부가. 그런데 정작 그 평등 추구의 대상자들은 복지 체감을 잘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은 막대하게 쏟아부었어요. 하지만 복지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아요. 따라서 이것은 정부가 운영상 실패했다라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운영상 실패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을 쭉 드린 게 여기 텍스트로 나와 있는 서술들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평등부터 가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 목표로서의 가치.
그런데 간단하게 말하면요.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입니다. 이 가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가 평등, 두 번째가 효율, 세 번째가 자유, 네 번째가 사회적 적절성 등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평등. 자, 첫 번째 평등이 나왔는데요. 평등의 첫 번째는 수량적 평등입니다. 수량적 평등은 결과의 평등,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써드리겠습니다. 수량적 평등, 결과의 평등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능력 등에 상관없습니다. 똑같이 분배해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수량적 평등입니다. 자, 두 번째, 비례적 평등이 있습니다. 비례적 평등은 공평과 동의어가 됩니다. equality. 자, 이것은 능력 등에 따라입니다. 능력 등에 따라입니다. 다르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평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기회의 평등이 있습니다. 기회의 평등은 동의어가 소극적 평등입니다. 여기에 기회의 평등이 중요합니다. 기회의 평등은 첫 번째, 결과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냐? 과정상 기회만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개 기회의 평등은 사회적 약자 등의 공공부조 정책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장애인 의무 고용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긍정적 차별 시정 조치라고 하죠. 긍정적 차별 시정 조치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affirmative action, positive discrimination 이라고도 합니다. 자, 영어를 하나만 쓰겠습니다. positive discrimination입니다. D자입니다. 자, positive discrimination 그대로 번역하면 적극적 차별이라고 합니다. 차별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시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긍정적 차별 시정 조치나 그 다음에 포지티브 디스크리미네이션에 해당되는 적극적 차별이나 같은 의미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가 됐고요. 양성고용평등제 여기도 들어가고, 자, 예를 들어서 농어촌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기가 어려워요. 따라서 그 아이들에게 특별 전형을 해주는 것도 기회의 평등이 되겠습니다. 결과는 고려하지 않은 채 과정상 기회만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자유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유입니다. 자유는
첫 번째, 소극적 자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적극적 자유가 있습니다. 소극적 자유는 간섭받지 않을 자유입니다. 능력을 발휘할 자유입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소극적 자유는 기회의 측면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기회의 자유라고 합니다. 능력이라고 해서 능력의 자유라고 합니다. 사회복지 정책론에서 기회라는 말이 나오면 소극적이라는 것과 연동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두 가지를 매칭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 출제된 포인트인데 하나, 둘, 셋입니다. 결과의 평등을 추구합니다. 자, 결과의 평등 추구는 똑같이 분배한다 그랬죠? 똑같이 분배하면 부자들의 것을 가져와서 그 사람들의 것을 가져와서 똑같이 분배해야 되니까 부자들의 여기요 간섭 부자들의 소극적 자유는 침해됩니다. 감소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기회의 평등 추구입니다. 자, 기회의 평등을 추구한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분들에게 의무 고용제를 한다. 자, 그러면 일할 수 있는 어디에 취업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국가가. 따라서 기회의 평등 추구는 빈자들의 적극적 자유, 능력이죠. 적극적 자유를 증진시키는 겁니다.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빈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말하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희망키움 통장이라고 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해준다. 이것도 자립자금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기회평등이에요. 그러면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적극적 자유가 증진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제 어떤 것을 해볼 것이냐? 결과의 평등이 있고 비교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기회의 평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빈자들의 적극적 자유를 증진시키는데 유리한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기회의 평등은 소극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했어요. 결과의 평등은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네, 따라서 빈자들의 적극적 자유를 증진시키는데 보다 더 유리한 것은 무엇이냐? 당연히 적극적인 결과의 평등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보다 더 적극적인 평등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소극적인 것이고요. 자, 보다 더 적극적 자유, 즉 여기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러한 자유는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더욱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이 시험에 출제가 된 지문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 목표로서의 가치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평등 추구를 목표로 하는 사회복지 정책의 확대가 효율을 줘야 한다라고 했었죠. 효율을 먼저 정리해야 되겠네요. 그쵸? 효율을 정리하겠습니다. 번호가 3번이죠. 3번 효율. 수단으로서의 효율이라고 합니다. 효율은 첫 번째 그림으로 하나 그릴까요? 자, 관역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빗금친 부분이 바로 뭐냐? 목표입니다. 대상자를 선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상자를 선별해서 제한된 자원을 집중적으로 할당을 합니다. 자원의 집중 할당입니다. 자원의 집중 할당입니다. 이 개념이 바로 목표 효율성입니다. 목표 효율성을 대상 효율성이라고 합니다. 자, 정책이 있으면 정책의 대상자가 있죠. 이걸 표적이라 합니다. 타겟. 그래서 정책 표적의 효율성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시험에는 이것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 목표 효율성과 대상 효율성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 목표 효율성과 대상 효율성이 나왔으니까 공공부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부조를 배웠습니다. 자산조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대상자를 선별합니다. 선별해서 자원을 집중적으로 할당하는 정책이 공공부조입니다. 따라서 공공부조에서는 목표효율성이 높습니다. 공공부조에서는 목표효율성이 높다. 이런 것들도 다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운영 효율성입니다. 운영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 비용을 따지는 거죠. 자, 운영 비용이 적게 들고 효과가 극대화된다면 이것은 운영 효율성의 개념으로 잡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공공부조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공공부조는 운영상 드는 비용이 공공부조 제도요. 드는 비용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많이 듭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산조사 때문입니다. 자산조사는 부양의무자 조사, 소득과 재산조사 다 하는 건데요. 이 과정이 복잡합니다. 과정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 자산조사로 인해서 운영상 드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부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부조는 운영 효율성이 낮습니다. 운영 효율성이 낮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공공부조는 목표 효율성이 높은 반면 운영 효율성은 낮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죠. 자, 이제 CF 배분적 효율성 이라고 하는 파레토 효율성이 있습니다. 자, 배분적 효율성의 파레토 효율성은 거기 개념을 먼저 잡으시면 특정 사람의 효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효용이 있습니다. 특정 사람의 효용을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효용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특정 사람의 효용에 손상을 주지 않아요. 효용을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효용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증가시키는 방법. 이것을 우리가 배분적 효율성 또는 뭐라고 해요? 파레토 효율성이다. 이렇게 개념을 잡는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거기 3번 내용을 보시세요. 3번. 사회적 자원의 배분.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자, 평등적이면서 플러스 자, 파레토 효율적이지 않는 한 평등적이면서 파레토 효율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평등적인과 동시에 파리토율적이지 않는 한 사회복지 정책이 추구하는 평등의 가치, 그 다음에 효율의 관계, 효율은 이거잖아요. 파레토 효율. 효율의 관계, 이 두 가지는 가치를 뺄게요. 헷갈리시니까. 자, 평등과 효율로 할게요. 이 두 가지는 대체적일 수밖에 없다. 대체적이다 라고 하면 되죠. 자원 배분을 평등적이고 파레토 효율적으로 파레토 효율성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 말은 특정 사람의 효용을 줄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 현실 세계에서는 이게 어렵다라고 했잖아요. 파레토 효율성이 어렵다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평등이라고 하는 것과 효율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서로 대체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회복지 정책에서 평등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평등을 추구하는데 무엇인가를 또 우리가 희생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기 실력 따지기에 보면 평등을 추구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랬죠. 따라서 이 두 가지는 서로 대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등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평등 정책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평등과 효율의 관계는 대체적인 관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현실 사회에서는, 현실 세계에서는 파레토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다니까요. 따라서 이게 파레토 효율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이 평등과 효율이 서로 대체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3번 지문이 최근에 출제되었던 지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기출문제를 다시 한 번 더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력 따지기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실력 따지기는 국가가 평등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효율성이 떨어지네요.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여기 효율성은 운영 효율성, 그 다음에 저기서 말씀드렸던 목표 효율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요. 자, 평등을 국가가 추구한다라고 했어요.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공공부조 정책이죠. 자, 그러면 공공부조 정책을 사례로 들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내시면 돼요. 첫 번째, 공공부조의 대표적인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네, 복지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로동기의 저하입니다. 근로동기의 저하는 빈곤의 함정 또는 복지병,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빈곤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 저축하지 않습니다. 투자 적습니다. 투자 동기에 저하입니다. 여러분, 기업체에서는요, 노동력을 필요로 합니다. 기업체에서는요, 자금이 흐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 두 가지가 안 되니, 이 두 가지가 부족하니 생산 부분이 바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축소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인데 그 자원이 축소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별표. 자, 소비자 선택의 왜곡이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소비자 선택의 왜곡. 소비자 선택의 왜곡 현상은 바로 현물급여에서 나타난다라고 했었죠. 자, 소비자가 선택해서 쓸 수 있는 게 뭡니까? 현금이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로 왜곡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따라서 소비자 선택의 왜곡은 현물급여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자, 비용은 들어갔습니다. 비용은 들어갔어요. 왜? 물품을 전달했으니까. 그런데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득이 적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용이 이득을 초과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효용이 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정부의 운영상 실패입니다. 정부의 운영 실패라고 하면 되겠죠. 정부의 운영 실패는 운영 비용은 많이 들어요. 평등을 추구하기 위해서 운영 비용은 많이 드는데 사람들의 복지 체감도는 상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복지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다라고 표시할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것을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운영 실패를 마지막 다섯 번째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공부조 정책을 펴니다. 그게 평등 정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원은 조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습니다. 중산층 고소득층 세금을 걷어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공공부조는. 이해되셨죠? 네. 따라서 이 사람들의 공공부조 대상자 분들의 효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급여를 드리죠. 효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세금을 냅니다. 따라서 이것은 다른 사람의 효용을 어느 정도 특정 사람들의 효용을 줄였다 이 말이에요. 왜? 돈을 가져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서로 두 가지 평등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 이런 측면은 여기서 말씀드렸던 배분적 효율성하고도 연관성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효율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인 목표 효율성이라든지 운영 효율성이라든지 파레토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공공부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공공부조에서 여기서 많이 나온 이야기가 뭡니까? 운영 효율성이잖아요. 그래서 운영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운영 비용이 많이 들었잖아요. 국가가 운영 비용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운영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효율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기출문제 보시면 다양하게 문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 제3절에 있는 내용은 교재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국가별 이해의 차이가 있는데 영국이 있습니다. 영국은 사회복지 정책보다는 사회정책부터 가로, 사회정책, 사회행정, 사회서비스 가로 닫고 이런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건강, 교육, 대인적 사회서비스, 주택, 고용 및 가족정책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회복지 정책보다 넓은 범위를 담고 있는 게 영국의 정의입니다.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발전시켜 왔으며 의료에 있어서도 모든 국민들에게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기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NHS, 국민보건서비스라고 하죠. 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은 빈민법의 개정과 사회적 서비스의 발달, 복지국가의 탄생 등의 오랜 역사적 과정을 통해 사회 입법과 사회행정이 이루어졌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정책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사회정책과 사회행정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여기 1번, 2번, 3번이 있는데요. 1번이 중요합니다. 1번만 별표 치시고요. 미국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회보장이라는 개념이 더 자주 쓰이며 복지란 용어, 웰페어라고 하는 복지란 용어는 종종 공공부조를 지칭한 용어로도 사용되고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 활동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대공황, 미국 역사에서 나올 거예요. 대공황을 계기로 1935년 사회보장법을 도입한 미국은 경제적 위험에 대한 보장이라는 성격을 기반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공공 영역이 다소 미흡합니다. 민간 영역이 상대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나라가 신자유주의 국가인 미국입니다. 2번 별표, 사회복지 정책은 주로 정부기관, 자발적 비영리 조직 혹은 영리 조직을 통해 물적 자원과 사회적 자원을 개인과 가족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Social Security라는데 그 용어를 최초로 제도에 썼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자, 독일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을 처음 도입했으며 1980년대에
와그너, 그 다음에 스몰러 등 강단 사회학자, 사회주의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사회복지정책학회를 개설함으로써 사회복지정책이 등장했고, 강단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 발달로 인해 각종 사회 문제와 노동문제, 이 단어가 중요해요. 노동문제의 동그라미, 노동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노동권에서 분화된 권리 개념으로 사회복지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자, 노동의 문제로 가장 먼저 나왔던 정책이 바로 사회보험 정책이에요. 그건 독일에서 만들어졌죠. 2번 별표. 최초로 사회보험을 도입한 이후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을 발전시켜온 나라가 독일이고, 이 독일은 노동 문제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노동 문제에 동그라미 쳐서 사회보험 쪽으로 화살표 하시면 돼요. 사회보험의 주된 대상자가 누구죠? 노동자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 북유럽 국가들이라고도 하고요. 스웨덴,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가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생각나죠? 보편주의 쓰시고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평등한 급여와 서비스를 국가의 일반 재정을 사용하여 제공함으로써 보편주의적, 연대주의적 사회복지 정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1번 별표. 정부의 일반 재정을 사용한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재분배를 달성할 수 있었으며 성장과 분배를 성공적으로 조화시켜 왔는데요. 거기에서 성장과 분배의 조화가 나오죠. 성장과 분배의 조화 밑줄 쳐주세요. 성장, 분배, 조화 치면 돼요. 일반적으로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복지국가 발전 과정에서 사회민주주의 밑줄, 뒤에서 2년 배울 거예요. 사회민주주의 사상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민주주의가 또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번 별표, 그 다음에 3번 별표, 3번의 3인주의를 아셔야 돼요. 사회민주주의가 3인주의입니다. 북유럽 국가들이 지향했던 이념이 사회민주주의가 되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또 뒤에 영국의 역사, 독일 역사, 여기 역사에 또 반복되는 것이니까 뒤에 역사에서 정리가 또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듯 국가별로 사회복지 정책을 이해하는데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1강 강의입니다. 1강 강의가 첫 단추가 되는데, 이 첫 단추는 여러분들 2절이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개념들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서 역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